미국 콜로라도주 거니슨 로드에 크릭 캠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온통 나무밖에 없죠. 여기가 해발 3048m의 워싱턴 황야 입구에 위치한 유명한 하이킹 계곡이라고 해요. 2023년 7월 9일 오후 5시쯤 이곳에서 두 명의 하이커가 캠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뭐 쓸만한 게 있나 쓱 돌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는데 이때 그들은 캠핑장 동쪽 137m 떨어진 숲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요. 지금 보시는 이건데요.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머리카락인데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빠진 머리카락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와, 이 두 명의 하이커 얼마나 놀래요. 긴장하면서 이 머리카락을 쓱 들어 올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머리카락에 사람의 두피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머리카락만. 이에 두 사람은요, 이곳에 이런 머리카락 뭉치가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바로 머리카락이 발견된 그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근처의 한 공터에서 두 개의 회색 텐트를 발견해요. 아, 이 두 명처럼 다른 하이커들인 건가? 하지만 이 텐트를 향해 몇 발자국 걷자마자 이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텐트 근처에 뭐가 있어. 뭐가? 이미 얼굴의 반이 사라져버린 검게 변한 웅크린 모습의 시신이. 텐트가 두 개 발견됐거든요. 한 텐트 안에선 몇 가지 생활용품들이 발견됩니다. 딱 봐도 누군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것 같은. 또 하나의 텐트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와, 이게 바로 가서 확인해볼까 했는데 사람 촉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내가 저 텐트 안은 못 보겠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바로 그 현장을 떠납니다. 다음날 7월 10일 오전 9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이 두 명의 하이커가 발견했었던 텐트 근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요. 그 시신은요, 얼굴 반쪽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 미라처럼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피부가 가죽처럼 쭈글쭈글해져 있고 온몸이 새까맣게 타있고 팔, 다리는 태아의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바로 옆에 텐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차마 용기 내 보지 못했던 문제의 반쯤 열린 텐트. 그 텐트 안을 들여다봤더니 엄마야, 두 명의 여성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여성도 미라화가 돼 있어. 한 여성은 목에 나무 십자가를 걸고 있었고 몸에는 담요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몸을 웅크리고 침낭 속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잠이 든 상태에서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추측한 이유는요, 두 사람 다 신발과 양말을 안 신고 있어. 그리고 담요와 침낭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다 죽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캠핑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세 명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실종자 보고서와 현장에 있는 개인 물품을 비교, 세 사람의 신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세 사람은 42살이었던 레베카 벤스, 그녀의 아들인 13살 탈론 벤스, 이 탈론 벤스의 이모인 크리스틴 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가족인 건데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텐트 밖에 있던 시신은 13살 아들 탈론 벤스였습니다. 텐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엄마와 이모. 처음에 경찰은요, 텐트 밖에서 죽어있던 아들 탈론, 아무 생각 없이 밖에서 놀다가 곰의 습격을 받은 거지. 뭐 곰이 아닌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요. 여튼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죽었고 그 동물이 얼굴의 반을 뜯어 먹은 거지 라고 추정했습니다. 탈론이 제일 첫 번째로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동물의 공격에 놀래서 애가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엄마와 이모 얼마나 놀래요. 순간 자기들도 공격을 받을까봐 텐트 안으로 들어가 둘이 숨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이 두 사람도 어찌저찌 하다가 사망한 거 아니겠나 라고 처음에 경찰은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검 결과가 이 추측을 뒤집어 버립니다. 부검에 보니까 이 세 구의 시신 전혀 뭐 동물에게 물리거나 뜯기거나 찢긴 외상이 전혀 없어. 타살 흔적도 없는 거예요. 탈론의 사라진 얼굴 절반은 그냥 자연풍화로 인한 자연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은 걸까? 부검 결과 그 원인은 세 사람 모두 놀랍게도 영양실조와 동상으로 나옵니다. 아들 탈론이 13살이었어요. 한창 신체적으로 클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발견 당시 체중이 18kg이었대요. 18kg. 이 아이의 몸엔 뚜렷한 부종 현상이 나타났고 폐, 심장, 심지어 뇌 안의 일부 조직도 결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뿐만이 아닌 엄마와 이모, 이 두 사람 또한 사진만 봐도 느껴지시죠? 원래 비만인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발견 당시 시신은 완전히 말라서 40kg대였대요. 두 개의 텐트 주변에 많은 생활 쓰레기와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명 여기서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최초 신고자인 두 명의 하이커가 제일 처음 발견했었던 머리카락 뭉치, 이거는 추정하기론 여기서 살아가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머리 감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엄마와 이모가 긴 머리카락을 잘랐던 거죠. 아무래도 현장 물품들을 봤을 때 이 세 명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오래 살려고 한 듯이 보였습니다. 경찰은요, 한 가방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요. 바로 13살 아들 탈론의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와, 정말 중요한 단서죠. 탈론은 일기장에 이 캠핑장에서의 생활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캠핑장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숲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황야. 이곳에서의 생활을 기록한다 라고 하면서 엄마가 자신에게 생존 기술들을 알려줘 배우고 있다고. 그 생존 기술 중에 하나가 나뭇가지와 잡초 같은 자연 자원을 이용해 야외에서 피난처를 만드는 방법 등등이에요. 경찰은 발견된 탈론의 일기장과 그리고 이 탈론의 아버지 에릭의 진술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추정해 봤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2020년도쯤에 지구 전체에 큰 전염병이 돌았었잖아요. 당시 탈론의 엄마 레베카는 반도체 공장 일을 그만두고 많은 시간을 SNS나 인터넷 검색에 할애했습니다. 이때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인터넷이 그냥 난리야.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의 소통 창구잖아요. 이 레베카가 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를 주워 들은 거예요. 문제는 이것들을 막 믿기 시작해. 아, 우리 지구가 지금 위험하구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겠구나. 그런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2021년 9월 레베카는 동생 크리스틴에게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살고 싶다고, 전염병을 피하고 싶다고,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여러분, 전염병 당시에 이런 얘기도 한번 돌았었거든요. 다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려 한다고. 이 병으로 인해 세상의 인구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 거다 등등등. 문제는 이 말을 그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공포감과 두려움 그리고 믿음이 일반 평균 사람들보다 더 깊었던 겁니다. 실제 레베카가 자기 남편인 에릭한테 자기야, 곧 세상이 종말할 거래. 나 아무래도 세상 종말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에릭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염병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으면 예전 내 친구가 잠깐 살다 온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봐. 거긴 캠핑카에 발전기도 있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캠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걸? 와, 그런데 이때 레베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거기도 사람 손이 닿는 곳 아니야. 난 아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우릴 찾을 수 없는 더 외진 곳으로 가고 싶어. 그녀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테러 집단이 만든 음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약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그녀의 성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레베카가 엄마에게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엄마가 2007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심리적 충격이 그녀는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굉장히
한스러워했습니다. 2년 후 2009년에 레베카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싱글로 돌아온 에릭을 만났고 두 사람은 성격이 비슷해 곧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에릭은 다정한 남자였어요. 그는 레베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에릭이 기대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해요.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레베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 건지 이 사실을 아빠인 에릭에게 숨겨요. 에릭이 말하는 레베카라는 여자는 자신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많은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었다고, 그런 여자였다고. 얼마나 대박이냐면 그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낳고 나서도 얘기 안 했대요. 아이의 출생 소식도 에릭이 다른 동료한테 듣고 알았다고. 놀란 그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레베카가 아이의 이름을 탈론이라고 지은 상태였어요. 혹시나 싶어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 란을 딱 봤더니 와, 이 여자가 아무것도 안 적었어. 날 아버지로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계속 같이 살고는 있었거든요. 에릭 말로는 100% 자기 애가 맞대요. 여튼 2019년 11월 탈론이 10살 되던 해에 레베카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항상 가족에게 의지하던 그녀에게 이는 또 한 번의 큰 충격이었죠. 그 상태에서 1년 뒤 2020년 전염병 사건은 그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됐습니다. 이 이모 크리스티는 처음에 언니인 레베카가 연락이 와가지고 세상이 종말하려고 한다. 이 전염병 미쳤다. 사람들과 멀어져야 한다. 테러 집단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 나랑 같이 하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언니가 왜 이렇게 유난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하기 좀 싫었어. 그런데 왜 같이 갔냐? 언니가 캠핑 경험도 없어. 딱히 뭐 혼자 외딴 지역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어. 이런 여자가 사람 아무도 없는 외지에 혼자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동생으로서 걱정이 된 거예요. 언니 위험할까봐. 그래서 본인 플러스 아들인 탈론이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실제 떠나기 전에 레베카가 에릭한테 그랬대요. 이거 부츠 이쁘지? 오늘 낮에 가서 산 건데 사람들 없는 외진 곳에서 생활할 때 그때 신으려고 미리 하나 샀어. 그러니까 이때 에릭이 물은 거예요. 아니 그거 막 신고 다니다가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그거 뭐 딱히 수선할 데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레베카 그때쯤이면 아마 나 진흙으로 부츠 만드는 법을 배운 상태일걸? 그 방법대로 신발 부츠를 내가 만들면 돼. 아니 여기서 많은 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남편 에릭은 안 말렸어?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 거라는데 가라고 그냥 냅뒀어? 당연히 가라고 안 냅뒀죠. 남편으로서도 걱정이 되니까. 거기다 아들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니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런데 가지 말란다고 안 갈 여자가 아니야. 그럼 나한테 여기서 죽으라는 거냐면서 뭐 안 말려지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겠대. 그래서 에릭이 아쉬운 대로 레베카와 연락이라도 유지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내가 바로 달려갈게. 그런데 문제는 이 연락조차 레베카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가족의 사망과 더불어 이 전염병 사건까지 터지면서 레베카, 현대사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회를 못 믿겠어. 그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야생 생존의 의지,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큰 단서가 된 건 탈론의 일기장이에요. 그 안에 이 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세 사람은 고향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출발, 약 3시간 반을 운전한 후에 거니슨에 도착했고 해발 3048m의 워싱턴 황야 크릭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캠핑장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그냥 말만 캠핑장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숲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료도 따로 없어요. 이 3명은요, 잠자는 텐트 하나, 생활용품 두는 텐트 하나, 그리고 낚싯대 하나, 정수기 하나, 약 50개의 농작물 씨앗 등 생활용품들을 가져와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참혹한 현실에 부딪혀요. 텐트가 따뜻하긴 한데 겨울에 난방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추워. 텐트 생활이 생각처럼 쉽진 않았던 거죠. 거기다 정수기도 우리가 아는 평소 쓰는 정수기가 아니에요. 전기가 없으니까 추운 겨울에는 이 정수기가 얼어 못 쓰는 거예요. 이뿐이게요. 낚싯대. 여름, 봄, 가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겨울엔 호수가 꽁꽁 얼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텐트도 난방이 안 돼가지고 하루 내내 추워 죽겠는데 얼어진 호수 막 깨가지고 낚시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리 없죠. 이래저래 다 생각과 어긋나버리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들의 환경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13살이었던 탈로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엄청 기대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 혹은 재밌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맛있게 먹었었던 식당을 그 일기장에 되게 많이 그리고 많이 적어놨더래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일기장에서 탈로는 출발하기 전에 이모 크리스틴이 지역의 한 식료품점에 데려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많이 사줬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벌써 그 사탕을 다 먹었어. 그래서 슬프다고.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간 탈로는 정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사회적 교류를 원했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정상적으로 집에 있었을 때 이때 당시 전염병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었어요. 이 수업을 듣길 원했었대요. 그런데 레베카가 안 된다고 그 온라인 수업을 못 듣게 한 거예요. 대신 그냥 게임하라고. 탈론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게임이었대요. 아니 전염병에 막 노이로제가 걸린 엄마예요. 그런 엄마가 내 아들 학교 가는 거는 허락했겠으며 내 아들이 친구 만나는 거는 허락했겠습니까? 온라인 수업도 못 듣게 하는 그 환경에서 이 어린 아들이 유일하게 세상과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은 이 게임밖에 없었던 거예요. 탈로는 그 게임 속 친구들과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모와 엄마를 따라 떠나기 전에 탈로는 게임 속 친구들이 그리울 거라면서 실제 친구들한테 이런 말도 하고 텐트 생활할 때도 자기 일기장에 친구들이 그립다고 적었어요. 탈론의 일기를 보면 아무래도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것 같아요. 텐트 주변에서 설사 흔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로 보아 세 사람이 오염된 물을 마신 것 같다 추정해요. 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몸에 기생충이 생긴 거죠. 이 때문에 세 사람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의 이중 압박 속에서 설사와 탈수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몸이 점차 약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동상이었죠. 경찰은 현장 상황과 법의학 보고서를 종합, 탈론이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한겨울이었고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레베카와 크리스틴은 이미 사망한 탈론과 같은 공간에서 자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탈론의 시신을 텐트 밖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며칠 후 레베카와 크리스틴 역시 같은 열악한 생존 조건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한 부분이 있죠. 아니 차 타고 이 장소로 들어온 거였어요. 살다가 힘들면 다시 차 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강제로 잡아둔 게 아니었어요. 하다 너무 배고프면 힘들면 차 타고 조금 내려와서 근처 마을에서 에릭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레베카가 현대사회에 대해 완전히 신뢰를 안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전염병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다시 돌아갔다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해. 죽어도 나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싫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을래. 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탈론이에요. 레베카가 이런 황야에서 생활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황야에서의 생활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는 현대사회의 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탈론은 일기에서도 여러 번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가 자신을 엄청 사랑해준다고 그렇게 언급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레베카가 좋은 엄마였다는 거예요. 탈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죠. 일부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지만 이것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얘기합니다. 엄마 레베카의 행동과 아빠 에릭의 무책임함이 고작 13살이었던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레베카의 생각은 사실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집증적인 생각은 그녀의 판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죠. 이건 정신질환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아들 탈론을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놓았고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빠이자 남편 에릭도 이 비극을 막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죠. 따라서 탈론의 사망만은 단순한 사고사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탈론의 아버지가 안 말린 게 아니거든요. 말렸지만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해요. 거기다 조사 결과 레베카는 집에서 살 때도 그렇고 텐트 생활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탈론을 학대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아들을 사랑했어. 자기 딴에 아들을 보호하려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결국 경찰은 이 세 사람의 사망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레베카는 음모론을 깊게 믿고 현대사회를 대할 때 극도의 두려움과 불신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렇게 불신하고 두렵다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현대사회의 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세 명은 모두 이번 비극의 피해자입니다. 굳이 이 사건의 가해자를 지목하자면 다름 아닌 인터넷 속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내면이 취약하고 고립된 사람들에겐, 아니 일부 사람들에겐 이런 거짓 정보들이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세상 종말을 보기 전에 자기 삶의 종말을 먼저 봐버렸어. 애초부터 레베카의 계획은 전체가 다 무리수였습니다. 야외 생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로 황량한 황무지로 왔어요. 거기서 제한된 통조림 식품으로 배고픔과 싸우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빠져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적들과 싸웠습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편집증으로 인해 그녀는 모든 가능한 도움과 사회로의 복귀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됐죠. 프랑스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로맹 롤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진정한 영웅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진실을 알고도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난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계곡이 아닌 서로 맞잡은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